경신년 1670년 가을, 한양 광산 김씨 집안의 저택에는 아침부터 분주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겨우 10살의 어린 소녀 김씨는 대청마루에 앉아 어머니의 손길에 몸을 맡긴 채 자신의 운명이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왕세자빈 간택의 최종 낙점을 받은 것입니다. 광산 김씨 집안은 당대 서인 명문가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부친 김만기는 효종 연간부터 북벌론의 선봉에 섰던 충신으로 병조 판서를 지낸 명망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형제인 김만중은 구운몽과 사시남정기를 저술한 당대 최고의 문장가이자 서인 당파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이러한 집안의 배경은 어린 김씨가 왕세자빈으로 간택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정치적 운명의 굴레를 씌우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아가씨, 이제 궁으로 가시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함부로 뵐 수도 없게 됩니다. 유모의 눈물 어린 목소리에 어린 김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궁궐이라는 곳이 얼마나 먼 곳인지, 왕세자빈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10살 소녀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엄숙한 표정과 어머니의 애써 감추는 슬픔 속에서 자신이 더 이상 평범한 아이로 살 수 없다는 것만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입궐 당일 창덕궁의 동궁전은 화려하면서도 냉엄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어린 세자빈은 수많은 궁녀들과 내관들의 시선을 받으며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현종실록에 따르면 경신년 10월에 왕세자빈 간택이 완료되어 김만기의 딸이 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는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동궁전의 처소는 화려했지만 낯설었습니다. 붉은 단청과 금박으로 장식된 기둥들, 비단으로 된 병풍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와 정원들. 이 모든 것이 10살 소녀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면 어린 세자빈은 홀로 넓은 처소에 누워 고향집 마당의 감나무를, 유모의 자장가를, 오빠들과 뛰놀던 뒤뜰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왕실의 법도는 어린 나이를 봐주지 않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예법을 배우고 궁중 예절을 익히고 여러 어른들께 문안을 드리는 일과가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상궁들은 엄격했습니다. 세자빈 마마 걸음걸이가 그리 가벼우시면 아니 됩니다. 손은 항상 단정히 모으시고 고개는 곧게 드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교육에 어린 세자빈은 때로 숨이 막힐 듯 했습니다. 하지만 부친 김만기가 보낸 편지를 받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책임을 상기했습니다. 궁궐에서의 행실 하나하나가 집안의 명예이며 나라의 기강이 되느니라. 아버지의 글씨는 언제나 단호했고 그 무게는 10살 소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어린 세자빈이 궁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자신보다 1살 많은 왕세자 이순을 정식으로 만났습니다. 신정왕 후현종의 계비가 주관한 초례 의식은 장엄했지만 정작 의식의 주인공인 두 아이는 서로를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한 채 경직된 자세로 예를 올려야 했습니다. 11살의 왕세자 이순은 총명하고 의젓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왕실의 엄격한 교육 속에서 자란 아이였기에 또래 아이들처럼 자유롭게 웃고 뛰어놀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두 아이는 처음에는 서로에게 어색했습니다. 궁중 예법상 함부로 대화를 나눌 수도 없었고 만남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 어린 남녀는 서로에게서 묘한 위안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는 가끔 동궁의 정원을 거닐 때 세자빈을 불렀고 두 사람은 나란히 연못가를 걷곤 했습니다. 상궁들과 내관들이 멀찍이 따라오는 가운데 두 아이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세자빈은 글을 읽기를 좋아하시오? 예, 세자 저하. 어렸을 때부터 집안 어른들께서 많은 책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도 요즘 사기를 읽고 있어.
언젠가 이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소. 짧은 대화였지만 어린 세자빈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궁궐이라는 거대한 감옥 속에서 세자는 그녀에게 유일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심으로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묘년 1674년 8월 조선의 역사에 중대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현종이 승하하고 14살의 왕세자 이순이 조선의 제19대 임금 숙종으로 즉위한 것입니다. 숙종실록 즉위년 8월 조에는 현종의 승하와 세자의 즉위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식간에 왕세자빈이었던 14살 김씨는 조선의 국모 왕비가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이제 그녀는 왕비로서 중전의 자리에서 왕실의 모든 의례를 주관해야 했습니다. 대왕 대비 자의 대비 인조의 계비와 대비 명성왕 후현종의 비 두 분의 대비 전에 문안을 드리고 궁중의 각종 제례와 행사를 감독하며 후궁과 궁녀들을 관리하는 것이 모두 어린 왕비의 몫이었습니다. 왕비가 된 첫날 밤 인경왕후는 중궁전의 넓은 처소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달빛이 고요히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불과 4년 전 10살의 어린 소녀로 이 궁에 들어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조선 전체를 어머니처럼 돌봐야 하는 국모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마마, 편히 누우십시오. 오늘 하루 너무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상궁의 말에 인경왕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왕비로서 해야 할 일들, 지켜야 할 법도들,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 숙종을 잘 보필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숙종 즉위 초기 조정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대왕 대비와 대비의 수렴 청정 없이 젊은 임금이 직접 정사를 돌보기 시작했지만 원로 대신들과 서인 세력이 조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인경왕후의 부친 김만기는 이조 판서를 거쳐 우의정에까지 올랐으며 숙부 김만중은 대사관으로서 언론을 담당했습니다. 궁궐 안에서 젊은 왕과 왕비는 조심스럽지만 진실한 애정을 나누었습니다. 숙종은 총명하고 학문을 사랑하는 군주였고 인경왕후 역시 문인 집안에서 자란 교양 있는 여성이었기에 두 사람은 종종 시와 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숙종은 후원에서 인경왕후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궁궐의 매화가 한창 피어나던 시절이었습니다. 중전 이 매화를 보니 매화시첩의 한 구절이 생각나오. 매화는 홀로 피어 봄을 가장 먼저 알린다고 했지요. 저하 매화는 추위를 견디고 피어나기에 더욱 향기롭다 하옵니다. 그렇소. 중전도 어린 나이에 이 무거운 자리를 감당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소. 짐이 미처 살피지 못한 점이 많았을 것이오. 숙종의 다정한 말에 인경왕후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궁중에서는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14살 소녀는 아직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각자의 무거운 책임을 지면서도 때때로 또래 젊은이들처럼 순수한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궁녀들 사이에서는 젊은 왕과 왕비의 금슬이 좋다는 소문이 은밀히 퍼졌고 궁궐 전체가 평화로운 분위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경왕후는 단순히 숙종의 아내일 뿐만 아니라 조선의 국모이자 왕실의 안주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대왕 대비전과 대비전에 문안을 드렸고 궁중의 각종 제례를 준비하고 참석했습니다. 종묘제례, 사직제례, 그리고 왕실의 각종 길례와 흉례를 주관하는 것이 모두 왕비의 책임이었습니다. 승정원일기 숙종 초년의 기록을 보면 인경왕후가 참여한 각종 의례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왕 대비의 생신 축하 연회인 진연, 명절의 조화, 그리고 선왕들의 기일에 지내는 제사 등에서 왕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인경왕후는 후궁들과 궁녀들을 관리하는 책임도 맡았습니다.
당시 숙종의 후궁 중에는 수건 장씨 훗날의 희빈 장씨가 있었는데 아직 어린 나이였던 그녀가 큰 세력을 갖지는 못했지만 왕비는 후궁들과의 관계에서도 중전으로서의 위엄과 품격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인경왕후는 최선을 다해 왕비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궁중의 일들을 처리하고 다음 날 일정을 준비하며 왕실의 안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는 항상 아버지 김만기의 가르침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왕비가 된 것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집안과 나라를 위한 봉사이니라. 10살에 궁궐에 들어와 14살에 왕비가 된 소녀는 이렇게 화려하지만 무거운 운명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미처 알지 못한 것은 이 길이 얼마나 짧고 슬프게 끝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 숙종과 함께 매화를 보고 시를 읽으며 나누었던 풋풋한 시간들은 그녀의 짧은 생애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들로 남게 될 것이었습니다. 을묘년 1675년 숙종이 즉위한 지 2년째 되던 해, 조정의 권력 구도는 서인이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인경왕후의 친정 광산 김씨 일가가 있었습니다. 숙종실록 1675년 조의 기록을 보면 김만기가 좌의정에 오르고 그의 동생 김만중이 승지를 거쳐 이조참의에 임명되었음이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인경왕후는 중궁전의 처소에 앉아 매일 아침 조정의 소식을 전해 듣곤 했습니다. 상궁을 통해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언제나 친정 식구들의 승승장구로 가득했습니다. 마마, 오늘 좌의정 대감께서 전교를 받으셔서 북벌 준비에 관한 상소를 올리셨다 합니다. 그러하냐? 아버님께서는 늘 북벌을 염원하셨지. 인경왕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김만기의 충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효종 때부터 북벌론의 선봉에 섰던 그는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충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왕비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그의 모든 발언과 행동에 외척이라는 색깔을 입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따스하게 비쳐들었지만 젊은 왕비의 마음에는 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왕비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 전체를 왕실과 함께 올려놓는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점차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인경왕후의 숙부 김만중은 당대 조선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구운몽과 사시남정기의 저자로서 한문뿐 아니라 한글 소설을 통해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장가였습니다. 병자호란 때 순절한 김익겸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 충효와 의리를 강조했던 그는 서인 당파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병진년 1676년 여름 김만중이 대사관의 직책에 있을 때 일어난 한 사건은 인경왕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남인 계열의 한 관료가 예속 논쟁과 관련하여 서인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고 이에 김만중이 강력히 반박하는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승정원 일기 숙종 2년 6월 조에는 이 논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만중은 대사관으로서 선왕의 예법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신하의 본분이라며 남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명쾌했고 문장은 준엄했습니다. 조정의 많은 신하들이 그의 식견에 탐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인 측에서는 대사관이 왕비의 숙부로서 외척의 권력을 앞세워 반대파를 탄압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인경왕후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숙부님의 말씀은 옳으신 것이로되 사람들이 보는 눈은 그저 외척의 권세만을 이야기하는구나. 밤늦도록 인경왕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상궁이 따뜻한 차를 권했지만 그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궁궐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경복궁 야경의 종소리가 유난히 멀고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사년 1677년 조정에서는 또 한 번의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북벌론을 둘러싼 실리적 논쟁이었습니다. 김만기를 비롯한 서인 강경파는 여전히 북벌을 주장했지만 일부 온건파와 남인 측에서는 현실적인 국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숙종은 이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숙종은 중궁전으로 인경왕후를 찾아왔습니다. 젊은 왕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중전, 짐이 요즘 조정의 일로 마음이 무겁소. 저하 무슨 일이시옵니까? 북벌의 일이요. 선왕 효종께서 평생 염원하셨던 대업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소. 좌의정 대감께서는 강하게 주장하시나 재정과 군사력을 생각하면 중전은 어찌 생각하시오? 인경왕후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숙종이 물은 것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비의 입을 통해 외척 김만기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듣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왕비로서 어느 한쪽 당파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하 첩은 부녀자의 몸으로 조정의 일을 감히 논할 수 없사옵니다. 다만 선왕의 뜻을 받들되 백성들의 어려움도 살피시는 것이 성군의 도리가 아니겠사옵니까? 인경왕후의 신중한 대답에 숙종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중전은 지혜로우시오. 짐도 그리 생각하고 있었소. 숙종이 돌아간 후 인경왕후는 혼자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왕비로서 중립을 지키려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이 심지어 침묵조차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무오년 1678년에 들어서자 서인과 남인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남인의 영수였던 허적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아들 허견과 남인 소장파들이 더욱 강경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숙종실록 4년조를 보면 이 시기 당쟁의 격렬함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특히 예속 논쟁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효종의 복제 문제를 둘러싸고 서인은 1년설을, 남인은 3년설을 주장했던 이 논쟁은 단순히 예법의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 정통성의 싸움이었습니다. 서인은 효종이 적장자로서 정통성을 지닌다고 주장했고 남인은 차자로서의 지위를 강조했습니다. 인경왕후의 친정 식구들은 모두 서인의 핵심이었기에 남인으로부터 끊임없는 견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남인 계열의 한 홍문관 관원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외척이 조정의 요직을 독차지하여 권력을 농단하고 있사옵니다. 김만기 일가가 좌의정, 이조참의 병조참판 등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는 당파의 균형을 해치는 일이옵니다. 이 상소는 비록 직접적으로 왕비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인경왕후를 겨냥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인경왕후는 며칠을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상궁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젊은 왕비는 홀로 처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왕비가 되어 친정 식구들에게 영광을 주었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짐이 된 것은 아닐까? 측근 상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마 좌의정 대감께서는 선왕 때부터 충성을 다하신 분이십니다. 마마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충심과 능력으로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는 하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외척으로만 보이는구나. 나 때문에 집안이 화를 입지는 않을지 두렵구나. 인경왕후의 걱정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외척의 권력이 지나치게 커지면 반드시 화를 불러왔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역사를 배우며 그러한 사례들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김인년 1679년 인경왕후에게 큰 충격을 안겨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인과의 갈등 속에서 김만중이 탄핵을 받아 결국 유배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숙종실록 5년 9월 조에는 김만중이 남해로 유배되었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사건의 발단은 김만중이 대간으로서 남인 관료들을 강하게 비판한 상소를 올린 것이었습니다.
남인 측에서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김만중이 외척의 신분으로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한다고 역공했습니다. 논쟁이 격화되면서 결국 숙종은 양쪽을 달래기 위해 김만중을 잠시 유배 보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배 소식을 들은 인경왕후는 중궁전에서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만중은 그녀의 숙부이자 어린 시절부터 학문을 가르쳐주고 세상의 이치를 알려준 스승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구운 몸을 지어 어머니를 위로했던 이야기, 병자호란 때 순절한 아버지를 평생 그리워하며 충효를 실천했던 이야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숙부님께서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 그저 나라를 위해 바른 말씀을 하셨을 뿐인데. 인경왕후는 숙종에게 숙부를 변호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비가 나서서 친정 식구를 감싸는 것은 오히려 외척의 권세를 더욱 키운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만 궁궐의 사당에 가서 조용히 숙부의 무사함을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늦게 숙종이 중궁전을 찾아왔습니다. 젊은 왕의 얼굴에도 피로와 괴로움이 역력했습니다. 중전, 짐이 김만중 대감을 유배 보낸 것이 서운하시오? 저하. 짐도 어쩔 수 없었소. 대감의 충심은 짐도 알고 있으나 조정의 균형을 위해서는 어느 한쪽도 지나치게 강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니 중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숙종의 위로에 인경왕후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숙종이 왕으로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처지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가문이 정치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인경왕후는 왕비로서의 본분을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문인 가문에서 배운 교양을 바탕으로 궁중의 각종 문화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의 기록을 보면 대왕 대비와 대비의 생신잔치에서 시를 짓고 궁녀들에게 시와 예법을 가르쳤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어느 가을날 인경왕후는 후원에서 국화를 감상하며 시 한 수를 지었습니다. 비록 그 시는 전해지지 않지만 그녀를 모시던 상궁은 훗날 마마께서 국화를 보시며 외로움을 읽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고 회고했습니다. 젊은 왕비는 화려한 궁궐의 주인이었지만 내면은 깊은 고독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느 편도 들 수 없었고 친정 식구들은 자신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었으며 왕비로서의 무거운 책임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숙종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숙종은 여전히 인경왕후를 아꼈고 두 사람은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인경왕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비로서 그리고 외척 가문의 딸로서 짊어진 운명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광산 김씨의 그림자는 그녀의 삶 전체를 뒤덮고 있었고 그 그림자는 날이 갈수록 짙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은 이 모든 정치적 고뇌보다 더 큰 비극이 곧 다가오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진년 1676년 봄 궁궐 전체가 기쁨으로 들썩였습니다. 인경왕후가 임신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숙종이 즉위한 지 2년 왕비가 된 지 2년 만에 찾아온 왕실의 경사였습니다. 숙종실록 2년 2월 조에는 중전이 태기가 있다는 기록이 간략하게 남아있지만 실제 궁궐의 분위기는 그 짧은 기록보다 훨씬 더 들뜬 것이었습니다. 대왕 대비, 자의 대비와 대비 명성왕후는 특별히 내의원에 명하여 왕비의 건강을 세심하게 살피도록 했습니다. 16살의 어린 왕비가 처음 맞이하는 임신이었기에 궁중의 모든 이들이 조심스럽게 그녀를 보살폈습니다. 마마, 오늘은 몸이 어떠하시옵니까? 입덧은 좀 나아지셨는지요? 상궁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인경왕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덧으로 인한 고통은 컸지만 그녀의 마음은 처음으로 진정한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왕비로서의 무거운 책임, 정치적 소용돌이,
외척으로서의 부담. 그 모든 것들이 이 작은 생명 앞에서는 잠시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괜찮다. 아이를 가진다는 것이 이토록 신비로운 일인 줄 몰랐구나. 숙종 역시 기뻐하며 자주 중궁전을 찾았습니다. 젊은 왕은 왕비의 곁에 앉아 뱃속의 아이에게 말을 걸곤 했습니다. 이 아이가 원자라면 조선의 세자가 될 것이고 공주라 해도 짐의 소중한 딸이 될 것이요. 중전, 우리의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바라오. 저하 첩도 날마다 사당에 나아가 아이의 무사함을 빌고 있사옵니다. 그해 여름 내내 인경왕후는 조심스럽게 몸을 보살폈습니다. 승정원 일기의 기록을 보면 왕비의 태교를 위해 궁중에서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고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궁녀들은 중궁전 근처에서 큰 소리를 내지 않도록 주의했고 모든 이들이 왕실의 첫 왕자 또는 공주의 탄생을 고대했습니다. 병진년 1676년 가을, 드디어 해산의 날이 왔습니다. 중궁전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내의원의 의녀들과 산파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진통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16살의 어린 몸으로 첫 출산을 맞이하는 왕비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이를 악물고 견뎌냈습니다. 마마,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산파의 격려 속에서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중궁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공주이옵니다. 첫 아이는 공주였습니다. 비록 왕실이 기다리던 원자는 아니었지만 숙종의 첫 자녀였기에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숙종은 직접 중궁전으로 달려와 갓 태어난 딸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작고 귀여운 것이. 중전 수고 많았소. 숙종의 다정한 목소리에 인경왕후는 지친 몸이었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작은 생명을 품에 안았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그녀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공주는 명복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밝을명, 복복. 밝은 복을 누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숙종실록과 왕실족보에는 명복 공주가 숙종 2년에 태어났다는 기록이 간략히 남아 있습니다. 인경왕후는 날마다 공주를 돌보았습니다. 왕비로서 바쁜 일과 속에서도 그녀는 틈만 나면 딸의 방을 찾았습니다. 작은 손가락, 작은 발가락, 잠든 얼굴. 모든 것이 신기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내 딸아, 건강하게 자라다오. 어미가 지켜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명복 공주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병을 얻었습니다. 당시 영아 사망률이 높았던 조선에서 갓난아기가 걸리는 병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내의원의 의원들이 밤낮으로 매달렸지만 작은 생명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마마, 공주께서 젖을 드시지 않으십니다. 유모의 다급한 보고에 인경왕후는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작은 몸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고 숨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된다. 내 딸. 제발. 인경왕후의 눈물이 아기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명복 공주는 어머니의 품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숙종실록에는 공주가 요절했다는 짧은 기록만이 남아 있습니다. 중궁전은 통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16살의 어린 어머니는 차디찬 딸의 몸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왕비로서 감정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고통 앞에서 그녀는 그저 자식을 잃은 한 명의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정사년 1677년 슬픔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인경왕후에게 다시 임신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명복 공주를 잃은 지 몇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건강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마마, 이번에는 분명 건강한 왕자나 공주를 얻으실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상궁들이 위로했지만 인경왕후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명복 공주가 작은 손을 뻗으며 어머니를 부르는 꿈, 아기가 울다가 숨을 거두는 꿈. 깨어나면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숙종은 왕비를 걱정하며 자주 중궁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왕으로서의 바쁜 일정과 조정의 정사로 인해 그는 왕비의 곁에 항상 있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인경왕후는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보내며 뱃속의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그녀는 더욱 조심스럽게 몸을 관리했습니다. 첫 임신 때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음식을 가렸고 조금이라도 몸에 무리가 갈까 싶어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승정원 일기 숙종 3년 조의 기록을 보면 중전의 태교를 위해 특별히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모호년 1678년 초 두 번째 공주가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도 공주였지만 인경왕후는 감사한 마음으로 딸을 맞이했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게만 자라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내 딸아, 이번에는 꼭 건강하게 자라다오. 어미가 평생 지켜줄 테니. 두 번째 공주를 품에 안은 인경왕후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떨렸습니다. 명복 공주를 잃은 아픔이 아직 생생했기에 그녀는 한시도 딸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두 번째 공주 역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병을 얻었습니다. 인경왕후는 이번에는 절대 잃지 않겠다는 각오로 밤낮으로 딸을 돌보았습니다. 내의원의 최고 의원들이 동원되었고 궁중의 모든 이들이 공주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내의원 제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주를 살려야 한다. 숙종의 명은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의학 수준으로는 갓난아기의 급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내의원의 의원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공주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인경왕후는 밤새도록 딸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유모들이 쉬시라고 권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안고 있어야 한다. 내가 곁에 있으면 이 아이가 힘을 낼 것이다. 하지만 며칠 후 두 번째 공주도 결국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인경왕후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품 안에서 점점 차가워지는 작은 몸,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작은 가슴. 안 돼. 안 돼. 깨어나거라. 제발. 인경왕후의 절규가 중궁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식어가는 딸을 끌어안고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상궁들이 왕비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는 딸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마, 이제 공주를 놓으셔야 합니다. 싫다. 내 딸을 빼앗아가지 마라. 결국 숙종이 직접 중궁전으로 와서 왕비를 달래고 나서야 공주의 시신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숙종 자신도 두 딸을 연이어 잃은 슬픔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는 왕으로서 감정을 추스르고 왕비를 위로해야 했습니다. 중전,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오. 앞으로 또 자식을 가질 수 있어. 하지만 인경왕후에게 숙종의 위로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두 번이나 가슴에 자식을 묻은 어머니의 고통을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두 공주의 연이은 요절은 단순히 개인적인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후사 문제는 곧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중대사였습니다. 승정원 일기의 기록을 보면 조정의 신하들이 왕실의 후사를 걱정하는 상소를 여러 차례 올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하, 왕통의 계승은 나라의 근본이옵니다. 중전 마마의 건강을 더욱 살피시고 후사를 위해 기도해야 하옵니다. 대신들의 상소는 표면적으로는 왕실을 걱정하는 것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었습니다. 서인 세력은 인경왕후가 원자를 낳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야 외척으로서의 지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남인 세력은 은근히 인경왕후의 실패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인경왕후는 이러한 정치적 압박까지 느끼며 더욱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왕비로서 후사를 낳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실패는 그녀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내가 왕비로서 무능한 것인가? 밤늦도록 인경왕후는 혼자 중궁전에 앉아 자책했습니다. 두 딸을 잃은 슬픔, 왕비로서의 책임감, 외척으로서의 부담, 그리고 다시 임신하여 출산해야 한다는 압박. 이 모든 것이 18살 소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두 공주의 죽음은 숙종과 인경왕후의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숙종은 여전히 왕비를 아꼈지만 왕으로서 후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차 후궁들에게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궁중에는 수건 장씨가 있었습니다. 훗날 희빈 장씨가 되는 그녀는 아직 젊고 미천한 신분이었지만 총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숙종이 가끔 장씨의 처소를 찾는다는 소문이 궁중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인경왕후는 이러한 소문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지만 왕비로서 후궁의 존재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두 번이나 아이를 잃은 상황에서 숙종이 다른 곳에서 후사를 얻으려 하는 것을 막을 명분도 없었습니다. 왕비란 이토록 외로운 자리인가? 김인년 1679년 가을 인경왕후는 후원의 국화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려한 국화들이 만발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두 딸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의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명복 공주와 두 번째 공주의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두 딸은 건강하게 자라 어머니를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깨어나면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빈 요람, 작은 옷가지들,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어머니의 가슴. 인경왕후는 이 고통을 혼자 사겨야 했습니다. 왕비로서 백성들 앞에 눈물을 보일 수 없었고 왕실의 안녕을 위해 강인한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날마다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깊은 슬픔이 끝나기도 전에 훨씬 더 큰 비극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경신년 1680년 새해 궁궐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점술가들과 관상감의 관리들은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올해의 천문 현상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승정원 일기 숙종 6년 정월조를 보면 금성이 태백에 가까이 있어 변괴가 우려된다는 관상감의 보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경왕후는 이러한 불길한 징조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두 딸을 잃은 슬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0살이 된 젊은 왕비는 나이에 비해 지쳐 보였습니다. 연이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아이들의 죽음이 그녀의 몸과 마음을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마, 오늘 아침 술안은 드셨습니까? 입맛이 없구나. 조금만 물러가 있거라. 상궁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왕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비해 식사량이 크게 줄었고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진 것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인경왕후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왕비로서의 일과를 수행했습니다. 정월의 조화의식, 대왕 대비와 대비전에 대한 문안, 종묘와 사직의 제례 준비. 왕비로서 해야 할 일들은 끝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슬픔이나 피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선의 국모였고 왕실의 안주인이었습니다. 경신년 봄 한양과 경기 일대에 천연두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연두, 사람들이 마마라고 공손하게 부르며 두려워하는 그 병은 조선시대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 중 하나였습니다. 숙종실록 6년 2월과 3월 조의 기록을 보면 천연두가 한양에서 크게 번지고 있다는 보고가 연이어 올라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하 한성부에서 천연두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사옵니다. 백성들의 피해가 막심하오니 구휼 대책을 마련해야 하옵니다. 조정에서는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숙종은 내의원에 명하여 약제를 풀고 한성부로 하여금 환자들을 격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의학 수준으로는 천연두의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상여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천연두는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과 노약자들에게 특히 치명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마마신에게 빌고 무당을 불러 구술하며 병마가 물러가기를 기원했습니다. 궁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숙종은 긴급히 궁궐의 출입을 통제하고 외부인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궁중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모든 관리들은 건강 상태를 보고하도록 하라는 전교가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마 한성부에서 마마가 크게 번지고 있다 하옵니다. 몸조리를 잘하셔야 하옵니다. 알겠다. 너희들도 조심하여라. 인경왕후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내심 불안했습니다. 천연두는 신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왕족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조선 역사에서 여러 왕자와 공주들이 천연두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신년 3월 중순 인경왕후는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몸살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열과 두통, 온몸의 나른함. 그녀는 단순히 피로가 누적된 것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마마, 얼굴빛이 좋지 않으시옵니다. 내의원을 불러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괜찮다. 조금 쉬면 나아질 것이다. 하지만 다음 날 열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인경왕후는 침상에 누워 일어날 수 없었고 온몸에서 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급히 내의원을 부르거라. 상궁의 다급한 명령에 내의원 의원들이 허겁지겁 중궁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어이들은 왕비의 맥을 짚고 혀를 살피고 증상을 물었습니다. 마마, 언제부터 열이 나셨사옵니까? 어제. 아니, 그저께부터인 것 같구나. 의원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높은 열, 두통, 온몸의 통증.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한양에서 천연두가 대유행하고 있다는 사실. 의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마마, 신뢰를 무릅쓰고 여쭙겠사옵니다. 혹시 피부에 붉은 반점이나 이상한 증상은 없으십니까? 인경왕후는 자신의 팔을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팔 안쪽에 작은 붉은 반점들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을. 이것이 의원들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천연두였습니다. 소식은 급히 숙종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편전에서 정사를 보던 숙종은 보고를 듣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엇이라? 중전이 마마에 걸렸다고. 그러하옵니다, 전하. 숙종은 곧바로 중궁전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신하들이 막아섰습니다. 전하, 안 되옵니다. 전하께서 전염되시면 나라가 어찌 되겠사옵니까? 비키거라. 중전이 위독한데 짐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대신들의 만류는 완강했습니다. 왕이 전염병에 걸린다면 왕실뿐 아니라 나라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숙종은 직접 중궁전에 가는 대신 최고의 의원들을 보내 왕비를 치료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내의원의 모든 의원을 동원하여 중전을 살려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의원 제조 이하 모든 의원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승정원 일기 숙종 6년 3월 하순의 기록을 보면 왕비의 병환으로 인해 궁중이 비상 상황에 돌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약방이 설치되어 24시간 왕비의 상태를 감시했고 최선의 약제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대왕 대비와 대비도 크게 걱정하며 매일 중궁전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궁궐 전체가 숨을 죽인 채 왕비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천연두의 증상은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열과 두통으로 시작되었지만 곧 온몸의 발진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팔, 다리, 몸통. 붉은 반점들이 수포로 변하고 그 수포들은 점점 더 커지고 농포로 변해갔습니다. 인경왕후는 극심한 고통 속에 신음했습니다. 온몸이 불타는 듯했고 피부는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물을 마셔도 목이 타는 듯했고 누워 있어도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물을 다오. 상궁들이 눈물을 흘리며 왕비를 간호했습니다. 차가운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약을 달여 올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천연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은 없었습니다.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열제를 쓰고 통증을 줄여주고 환자의 기력을 보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매일 왕비의 병세를 보고하는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습니다. 중전의 열이 여전히 높다. 발진이 온몸에 퍼졌다. 약을 쓰고 있으나 차도가 보이지 않는다. 하나하나의 기록이 궁중의 절박함을 전해줍니다. 숙종은 편전에서 밤낮으로 중궁전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정사를 보는 중에도 마음은 온통 왕비에게 가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아뢰는 말도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하, 중전 마마의 병세가 조금 나아지셨다 하옵니다. 잠깐의 희망적인 소식에 숙종은 안도했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천연두는 좋아졌다가 다시 악화되기를 반복하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경신년 1680년 4월 초 인경왕후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천연두로 인한 합병증이 시작된 것입니다. 고열은 더욱 심해졌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갖가지 약을 썼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마마 정신을 차리십시오. 상궁들의 절규에도 인경왕후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혼수 상태와 각성 상태를 오가며 힘겹게 버텼습니다. 가끔 의식이 돌아올 때면 그녀는 숙종을 불렀습니다. 저하. 마마 전하께서 곧 오실 것이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하지만 숙종은 여전히 신하들의 만류로 중궁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중궁전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왕비의 소식만을 기다렸습니다. 인경왕후의 의식이 마지막으로 명료해진 순간 그녀는 자신의 짧은 생을 돌아보았습니다. 10살에 궁에 들어와 세자빈이 되었던 날, 14살에 왕비가 되었던 날, 2딸을 낳고 또 잃었던 날들. 20해의 짧은 생애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용서하십시오. 불효녀를. 그녀는 친정 부모를 생각했습니다. 명문가의 딸로 태어나 왕비가 되어 집안에 영광을 안겨주었지만 정작 왕실의 후사를 잊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야 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컸습니다. 명보가, 둘째야, 어미가 간다. 기다려라. 그녀는 먼저 떠난 2딸을 생각했습니다. 곧 저승에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저하, 부디, 강령하소서. 마지막으로 그녀는 숙종을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며 부부가 된 남편, 때로는 다정했고 때로는 바빴던 그 사람. 더 오래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슬펐습니다. 경신년 1680년 4월 17일 인경왕후 김씨는 창덕궁 중궁전에서 승하했습니다. 향년 20살이었습니다. 숙종실록 6년 4월 17일 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전이 승하하였다. 나이 20살이었다. 천연두를 앓다가 결국 회복하지 못하였다. 소식을 들은 숙종은 중궁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젊은 왕은 차가워진 왕비의 손을 잡고 통곡했습니다. 중전, 어찌 짐을 두고 이렇게 가시는 것이오. 22살의 젊은 왕은 첫사랑이자 첫 아내였던 왕비를 잃은 슬픔에 오랫동안 잠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했고 조정의 대신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대왕 대비와 대비도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와 모든 예법을 배우고 성실하게 왕비의 직분을 다했던 며느리. 그녀의 죽음은 왕실 전체의 큰 상실이었습니다. 부친 김만기는 소식을 듣고 급히 궁궐로 달려왔습니다. 좌의정의 자리에 있던 그는 딸의 시신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딸, 내 딸아. 명문가의 딸로 태어나 왕비가 되어온 나라의 어머니가 되었지만 결국 20살의 꽃다운 나이에 요절한 딸. 아버지의 통곡은 궁궐을 가득 채웠습니다. 인경왕후의 장례는 왕실의 예법에 따라 엄숙하게 치러졌습니다. 국조 올해의와 국조 상례보편에 따라 왕비의 장례 절차가 진행되었고 백성들도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경신년 6월 인경왕후는 경기도 고향 현재의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녀의 능은 익능이라 이름 지어졌습니다. 익은 날개를 의미하는데 마치 하늘로 날아간 것 같은 그녀의 짧은 생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익능이 다른 왕릉들과 달리 홀로 조성되었다는 점입니다. 보통 왕과 왕비는 같은 능역에 합장되거나 쌍릉으로 조성되는데 인경왕후는 혼자 묻혔습니다. 이는 그녀가 숙종의 첫 번째 왕비였지만 숙종과 함께 묻히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훗날 숙종은 두 번째 왕비 인현왕후 그리고 세 번째 왕비 인원왕후와 함께 명릉에 묻혔습니다. 인경왕후만이 홀로 익능에 남아 마치 그녀의 외로웠던 생애를 상징하듯 쓸쓸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능 앞에 세워진 신도비에는 그녀의 짧은 생애가 간략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산 김씨 김만기의 딸로 태어나 10살의 세자빈이 되고 14살의 왕비가 되었으며 두 공주를 낳았으나 모두 요절했고 20살의 천년두로 승하했다고. 비석에 새겨진 짧은 문장들은 그녀가 겪었던 고통과 슬픔, 그리고 책임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역사가 기억하는 인경왕후의 전부였습니다. 바람이 불면 익능의 소나무들이 솔솔 소리를 냅니다. 마치 20살 젊은 왕비의 한숨 소리처럼. 경신년 1680년 여름 인경왕후의 상이 끝나갈 무렵 조정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22살의 젊은 왕 숙종은 후사 없이 첫 번째 왕비를 잃었고 이제 새로운 왕비를 맞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숙종실록 6년 하반기의 기록을 보면 조정에서 왕비 간택 문제가 은밀히 논의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경왕후의 부친 김만기는 딸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정치적 현실은 그에게 애도의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습니다. 서인의 핵심 인물로서 그는 다음 왕비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감 다음 중전 간택에 대해 조정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하옵니다. 측근의 보고에 김만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이 세상을 떠난 지 겨우 몇 달 만에 다시 정치적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다음 왕비 역시 서인 가문에서 나와야 할 것이요. 그래야 조정의 균형이 유지돼요. 실제로 승정원일기 숙종 6년 8월 조를 보면 서인 측에서 민유중의 딸을 차기 왕비 후보로 추천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민유중은 여흥민씨 가문의 핵심 인물로 서인의 중진이었습니다. 그의 딸은 명문가 출신의 덕망이 높다는 평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중에는 이미 다른 움직임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후궁 수건 장씨의 존재였습니다. 장씨는 원래 무술이 출신으로 궁에 들어온 미천한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름다운 용모와 총명한 지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숙종실록과 인현왕후전 등의 기록을 종합하면 장씨는 이미 인경왕후 생전부터 숙종의 총애를 받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경왕후가 두 공주를 연이어 잃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숙종은 점차 장씨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장씨는 왕비와는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문가의 엄격한 교육을 받지 않았기에
오히려 자유롭고 당당했으며 숙종과 대화할 때도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전하, 오늘 조정에서 있었던 일을 첩에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첩도 전하의 시름을 덜어드리고 싶사옵니다. 장씨의 이러한 태도는 무거운 왕실의 법도와 당쟁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숙종에게 신선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인경왕후가 승하한 후 숙종은 더욱 자주 장씨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신유년 1681년 봄 놀라운 소식이 궁중에 퍼졌습니다. 장씨가 임신한 것입니다. 숙종실록 7년 3월 조에는 수건 장씨가 태기가 있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이 소식은 조정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서인 측에서는 긴장했습니다. 만약 장씨가 원자를 낳는다면 그녀의 지위는 급상승할 것이고 이는 서인의 외척 정치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미천한 신분의 후궁이 감히 원자를 낳는다면 이는 왕실의 위계를 어지럽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서인 대신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숙종의 총애는 계속되었습니다. 장씨는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 자신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신유년 1681년 늦여름 드디어 새로운 왕비 간택이 이루어졌습니다. 숙종실록 7년 8월 조에는 여흥민씨 민유중의 딸이 왕비로 간택되었다는 기록이 상세히 나타납니다. 그녀가 바로 훗날 조선 역사에서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될 인현왕후 민씨였습니다. 인현왕후는 인경왕후와 마찬가지로 서인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그녀의 가문 여흥민씨는 고려시대부터 이어진 명문가로 조선시대에도 많은 고관을 배출한 집안이었습니다. 부친 민유중은 이조판서를 역임한 인물이었고 집안은 학문과 덕망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이번 중전 간택으로 우리 서인의 기반이 다시 한번 공고해질 것이요. 김만기를 비롯한 서인 대신들은 안도했습니다. 인경왕후를 잃은 슬픔은 컸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서인이 왕실의 외척으로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인현왕후가 맞이한 궁궐은 인경왕후가 살았던 그 궁궐과는 이미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장씨의 존재였습니다. 신유년 1681년 10월 장씨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원자였습니다. 숙종실록 7년 10월 20일 조에는 수건 장씨가 원자를 낳았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이 원자가 훗날 경종이 됩니다. 궁궐은 경사로 들썩였지만 동시에 긴장감도 고조되었습니다. 불과 2달 전에 왕비로 책봉된 인현왕후는 아직 임신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후궁이 먼저 원자를 낳은 것입니다. 중전 마마께서는 어찌 생각하고 계실까? 궁녀들 사이에서는 은밀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인현왕후는 표면적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지만 내심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임술년 1682년부터 조정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서인과 남인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씨가 원자를 낳으면서 남인 측에서는 은밀히 장씨를 지원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장수건은 원자의 생모이시니 마땅히 그의 합당한 예우를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인 측의 이러한 주장은 표면적으로는 왕실의 예법을 논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서인의 외척 정치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갑자년 1684년 숙종은 장씨를 소위로 승격시켰습니다. 숙종실록 10년 조의 기록을 보면 원자의 생모라는 점을 고려하여 후궁의 품계를 올린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사년 1689년 조선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기사환국입니다. 숙종실록 15년 조에는 이 사건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원자 책봉 문제였습니다. 숙종은 장소희의 아들을 원자로 정식 책봉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서인 측에서는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전하, 중전 마마께서 계시는데 후궁 소생을 원자로 책봉하시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옵니다.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 대신들의 반대는 완강했습니다. 그들은 인현왕후가 아직 젊고 원자를 낳을 가능성이 있으니 성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서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장소희의 아들을 원자로 책봉했고 장소희를 희빈으로 대폭 승격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대한 서인 대신들을 대거 파직하고 유배 보냈습니다. 송시열은 제주도로 유배하고 김수항은 거제도로 유배하라. 숙종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서인의 영수 송시열은 결국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인경왕후의 외가 친척이었던 김수항도 유배되었습니다. 기사환국으로 조정의 권력은 서인에서 남인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인경왕후가 살아있던 시절 조정을 장악했던 서인 세력은 몰락했고 남인이 득세했습니다. 기사환국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갑술년 1694년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숙종은 결국 인현왕후를 폐위하고 희빈장씨를 왕비로 올렸습니다. 숙종실록 15년 5월 조에는 중전을 폐하여 서인으로 삼는다는 전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왕비가 폐위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인현왕후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단지 희빈장씨를 왕비로 만들기 위해 억지로 폐위된 것입니다. 인현왕후는 궁궐에서 쫓겨나 서인의 신분으로 친정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주인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왕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마마. 인현왕후를 따르던 궁녀들이 통곡했지만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만약 인경왕후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녀가 건강하게 살아서 원자를 낳았다면 희빈장씨는 단지 후궁으로 남았을 것이고 인현왕후가 폐위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기사환국과 갑술환국으로 이어지는 조선 최대의 정치적 격변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다시 한번 반전했습니다. 갑술년 1694년 갑술환국이 일어난 것입니다. 숙종실록 20년 조의 기록을 보면 숙종이 다시 마음을 돌려 남인을 몰아내고 서인을 복권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희빈장씨의 저주 사건, 무고 사건 등이 발각되면서 숙종은 그녀에게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는 인현왕후를 다시 중전으로 복위시키고 희빈장씨를 다시 후궁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인현왕후를 다시 중전으로 맞이하라. 이 극적인 복위는 조선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한번 폐위된 왕비가 다시 복위된 것은 인현왕후가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위한 지 몇 년 후인 무인년 1701년 그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숙종실록 27년 조에는 중전이 승하하였다. 향년 34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빈장씨는 그로부터 1년 후인 기묘년 1701년 인현왕후를 저주한 죄로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숙종실록 27년 10월 조에는 희빈장씨에게 사약을 내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피바람과 비극의 출발점에는 인경왕후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경신년 1680년 4월 20살의 젊은 나이에 첫 연두로 세상을 떠난 그녀. 만약 그녀가 살았더라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첫째, 인경왕후가 건강하게 살아서 원자를 낳았다면 희빈장씨의 아들이 원자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인경왕후의 아들이 정통성 있는 세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둘째, 인현왕후가 왕비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경왕후가 계속 왕비로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인현왕후의 폐위와 복위라는 전대미문의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셋째, 기사환국과 갑술환국으로 대표되는 극심한 당쟁도 훨씬 완화되었을 것입니다. 인경왕후의 친정 광산 김씨 가문이 계속 외척으로서
안정적인 영향력을 유지했을 것이고 서인과 남인의 권력 교체가 그렇게 격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넷째, 희빈 장씨는 그저 후궁으로 남아 평범하게 생을 마감했을 것이고 사약을 받는 비극적인 최후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섯째, 영조와 사도세자로 이어지는 훗날의 비극도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희빈 장씨의 아들 경종이 왕이 되지 않았다면 영조가 경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이는 조선 후기 역사 전체를 바꾸었을 것입니다. 인경왕후의 죽음은 작은 나비의 날갯짓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불러온 폭풍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고 나라 전체의 역사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인경왕후의 사례는 보여줍니다. 오늘날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익릉, 인경왕후가 홀로 잠들어 있는 그곳에는 여전히 소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그 자리는 변함없이 그녀를 지키고 있습니다. 능 앞의 신도비에는 그녀의 짧은 생애가 간략히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록 뒤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10살에 궁에 들어와 왕세자빈이 된 소녀, 14살에 왕비가 되어 나라의 어머니가 된 소녀, 2딸을 낳고 가슴에 묻어야 했던 어머니, 외척 가문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던 왕비, 그리고 20살의 첫 연두로 세상을 떠난 젊은 여인. 인경왕후 김씨의 생애는 짧았지만 그녀가 역사에 남긴 영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이 없었다면 숙종시대의 역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희빈 장씨도 인현왕후도 그리고 수많은 신하들도 다른 운명을 살았을 것입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하지만 인경왕후의 이야기를 돌아보면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녀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았더라면, 만약 그녀가 건강한 원자를 낳았더라면, 만약 천연두가 그녀를 덮치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역사는 정해진 대로 흘러갔고 인경왕후는 20살의 꽃다운 나이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조선은 격렬한 당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되었습니다. 익릉의 소나무들은 오늘도 바람에 흔들리며 솔솔 소리를 냅니다. 그것은 마치 20살 젊은 왕비의 한숨 소리처럼 아니면 역사의 경랑 속에 사라진 수많은 영혼들의 탄식처럼 들립니다. 꽃이 지듯 인경왕후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꽃이 진 자리에서 피어난 것은 아름다운 새꽃이 아니라 피와 눈물로 물든 가시덤불이었습니다. 그것이 인경왕후가 남긴 역사의 나비 효과였고 조선 후기 격변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도 익릉을 찾아가면 홀로 조성된 능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그녀의 짧고 슬펐던 생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운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는지, 역사가 얼마나 작은 사건에 의해서도 크게 변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인경왕후 김씨 조선의 제19대 왕숙종의 첫 번째 왕비, 20살의 요절한 비운의 왕비. 그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여운은 조선 역사 속에 영원히 남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